지난해 9월 인천의 을왕리 해수욕장 근처에서 음주 사고가 일어납니다. 만취한 벤츠 차량 운전자가 치킨 배달을 가던 5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해서 큰 공분을 일으켰는데요. 당시 조수석에 앉아 있었던 이 차량의 소유주,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하겠다면서 한밤중 유족의 집을 찾아가서 문을 계속 두드립니다.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인데요. 유족들은 가해자가 집까지 찾아와 문을 쾅쾅 두드린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낀다면서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까지 합니다. 이렇게 합의를 강요하는 피고인들 때문에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는 일 종종 생기는데요. 합의금을 준다는데 왜 안 받아들여? 라면서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앞으로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합의 시도 중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하도록 양형 기준을 수정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피해자들이 강요에 의해 피해를 용서해주거나 떠밀리듯이 처벌 불원서를 써주는 일이 없어질까요? 오늘 엑스파일에서는 가해자들의 막무가내식 합의 요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 저희가 진짜 사건 반장하면서 그러니까 합의를 종용하려고 2차 가해를 가하는 그런 일들 정말 많이들 소개해 드렸잖아요. 을왕리 음주 사건이 딱 그거였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었는데 이게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저거 나간 저 그림인데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숨지는 정말 그래서 국민청원까지 올라오고 그랬었잖아요. 특히나 이 음주운전 동승자에게도 윤창호법이 처음 적용되기도 했는데 자 이게 지금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죠. 네, 30대 여성 운전자가 음주운전 혐의 또 윤창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 선고받았고요. 차 소유주였던 옆에 앉아있던 동승자 40대 남성이었는데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됐었습니다. 최근에 2심인 항소심 결과가 나왔는데 1심과 똑같이 유지가 됐고요. 지금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동승자가 이 치킨 배달, 이 50대 가장의 유가족들을 찾아가서 진짜 밤중에 정말 밤중에 그냥 불쑥 찾아가서 막 대문 두드리고 저희가 그 소개해드린 적도 있었어요. 이거 뭐 하는 거냐고. 세 차례나 그렇게 했다. 아, 세 번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만날 수가 없으니까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아니 우리가 지금 내가 돈을 아주 거액을 주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합의금보다 훨씬 많이 줄 텐데 왜 안 받는다는지 모르겠다라고 주변 사람들까지 그렇게 찾아다녔다라는 겁니다. 피해를 입은 가족들 입장에서는 밤중에 찾아오는 것도 무섭고요. 아, 무섭죠. 무엇보다 다짜고짜 이게 용서를 비는 게 아니라 돈부터 들고 나온다는 사실이 아니 이제 돈 때문에 사람이 목숨까지 잃었는데 그렇게 힘들게 일하다가 그 돈이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고급 승용차 타고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다녔던 사람들이 이제는 돈으로 사람 목숨까지 살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유족들은. 당연하죠. 그런 아픔이 생겼던 거죠. 자, 교수님 이게 말이죠. 이 비슷한 게 또 뭐가 있냐면 그 음주운전 차량에 또 역시 목숨을 잃은 대만 유학생 여대생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기억나시죠? 네, 네. 그 부모님 대만 그 부모님들이 난 절대 합의 안 한다.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도 세상에 그 가해자 쪽 가족들이 대만까지 넘어가 가지고 합의하겠다고. 심지어 그 부모님들이 다니는 교회까지 찾아가 가지고 그 집이 어디냐 막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말 이 2차 가해를 합의를 한다는 구실로 말이죠.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그 양형 기준 안에 지금 이제 감경 요인으로 이게 멀쩡히 들어가 있으니까 피해자와의 합의랄지 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진지한 노력을 하기 위한 일종의 쇼라도 보여주겠다. 합의가 되든지 안 되든지 거기다 한 발 더 나가가지고 공탁을 걸면 이것도 또 감경 사안이에요. 피해자와 합의가 안 돼가지고 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 그냥 공탁을 걸어가지고 뭐 결국은 이제 합의의 뜻은 있으나 합의가 안 됐으니 돈이라도 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면죄부를 내 돈으로 사겠다. 뭐 이런 태도를 취하는 피고인의 입장들이 있는데 지금 이번에 이제 양형위원회에서 합의 시도 중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을 하겠다라고 양형 기준을 변경한 것은 전 너무너무 이게
뭐 훌륭한 일이다. 이건 정말 꼭 필요한 일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러니까요. 성범죄 같은 경우에도 맞습니다. 합의 여부가 그 감경이 되거든요, 형량이. 그래서 예. 뭐 집행유예 나오고 이런 거 대부분 집행유예. 예, 피해자들이 합의를 해줘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성폭행 피해자들이 왜 합의를 해주겠어요? 결국은 무서워서.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안 해주고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금 그런 식으로 피해자를 찾아가가지고 2차 뭐 일종의 가해 행위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가중 처벌하겠다. 이렇게 한 것은 전 정말 환영한다. 예. 자, 이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손 변호사님 진짜 이 재판부 저희가 맨날 막 제가 막 열 팍팍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합의했다고 해서 그냥 확 깎아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뭐 그게 재판부 입장에서 뭐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 실제 그게 되게 중요한 판단 기준 중에 하나였죠. 지금까지는. 대단히 중요하고요. 예. 앞으로도 계속 중요할 겁니다. 앞으로도. 네, 왜냐하면 우선 첫 번째로 이 범죄로 인하여 야기된 피해의 정도가 양형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어떤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후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피해자가 용서를 하면 이런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가 그런 일이 있지 않을 때에 비해서는 더 낮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또 두 번째는 현실적인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합의라고 하는 거는 뭐 합의금을 주지 않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합의금이 이제 지급되죠. 예. 이럴 경우에는 결국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합의를 시도한다.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합의금을 지급한다. 그렇다면 민사 합의와 형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찌됐든 그와 별개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뭔가 지급을 한다. 이 부분은 어찌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배상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서 법원이 이런 합의를 양형에 반영할 수밖에 이제 없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 또 하나 반성의 하나의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나는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냥 형 살죠. 뭐 이런 것과 어떻게든 반성을 하고 어떻게든 용서를 구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합의 절차를 좀 요구하는 경우들도 뭐 긍정적으로 볼 요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양 변호사님 그러면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확히 뭘 어떻게 바꾼다는 건지 간략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를 보복범죄의 일종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강요나 협박을 하게 됐을 경우에 합의를 한다는 명목으로. 그렇기 때문에 보복범죄면 일반적인 범죄보다도 훨씬 더 무겁게 처벌도 되고요. 눈에 띄는 부분이 이 보복범죄로 하면서 집행유예를 허락할 수 없는 사유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요나 협박을 통해서 합의를 시도했다라고 하는 게 아까 지적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집행유예 받으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강요나 협박을 했을 경우에는 아예 집행유예 대상이 안 되도록 양형위원회에서 못을 박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어지는 점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진짜 이 연인 간의 어떤 이런 폭행 이게 합의가 이루어지면 아까 교수님도 얼핏 말씀하셨지만 진짜 이게 정말 용서하고 싶어서 합의를 해줬나 진짜 좀 의문스러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수님? 예? 네, 뭐 이게 사실은 합의가 아니죠. 말이 합의지.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합의라는 용어 자체를 특히 이제 피해자가 있는 형사재판 같은 데서는 합의라는 용어 대신에 용서, 피해자의 용서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합의는 너무나 형식적인 뭐 합의에 이른다 이런 이제 서로 간의 어떤 조율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게 되니까 지금 핵심은 피해자가 이 나쁜 짓을 한 자를 용서했느냐인 거잖아요. 놈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네. 근데 하여튼 그런 식의 이제 용서를 했느냐 여부를 좀 더 진지하게 법원에서 좀 고려를 해야 되고 그게 결국은 처벌 불원 뭐 이런 이제 표현이 되는데 처벌 불원이라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냥 쉽게 용서 여부 뭐 이렇게 하든가 그러면 아마도 법원에 있는 조사관들도 피해자에게 좀 더 그 용서의 뜻을 진짜 용서한 거 맞으세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피해자의 의지가 좀 더 명확하게 반영될 수 있는 용어로 전부 좀 바꿔달라 이런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송 기자, 근데 이게 진짜 한 번 용서를 해주면 다시 무르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맞습니다. 진짜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을 하는데요. 이후에 뭐 가해자의 태도가 돌변해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뭐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단순 폭행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때 처벌 불원서를 내버리면 거기서 수사가 바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정말 용서할 게 맞는지 따져보고 천천히 처벌 불원서를 내라 이렇게 법조계 전문가들은 조언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송에서 뭐 그렇다고 또 놈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